오늘의 주제는 경피독 이야기죠. 어, 경피독 그 네이버에 치면요. 이렇게 쭉 책이 나와요. 여기 있는 책들은 대부분, 어, 저자가 다 일본인들이 많고요. 그리고 일부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제 좀 쓰기 시작해서 책이 있는데, 제가 아는 경피독은 아직까지, 상식화되어 있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는 굉장히 정보에 빠른 그런, 네트워크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밖에 나가서 아직까지도 우리 가족들이나 그 형제들,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 경피동 얘기하면 아직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정보로 알고 있는 경피독을 상식이 될 때까지 이거를 똑같이 반복적으로 계속 전달하면서 공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음, 경피독이란 이 책을 중심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굉장히 책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책이 가장 쉽고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이 공유하면서 이 책을 같이 회람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경피독이란 일상생활용품에서 함유된 화학물질이 피부를 통해 인체에 침입하여 체내에 유해한 작용을 일으키는 것, 이게 이제 경피독인데 일상생활용품이란 말이죠. 여기서 샴푸와 화장품이라고만 써 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경피독은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독이 체내로 들어오는 유입 경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시게요. 자, 화학물질은 어떻게 체내로 들어오는지 이 세 가지 경로로 들어옵니다. 경구 흡수, 입을 통해서 들어오고요. 경기도, 기도를 통해서,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고요. 경피,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 세 가지 경로가 있죠. 먼저 경구 흡수를 보면 여기 이제 토끼로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그 책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 그대로 캡처를 한 거거든요. 입으로 쭉 들어와서 위와 그 다음에 장, 간을 통해서 해독이 된대요. 그리고 너무 급속도로 우리 피부에 몸에 안 좋은 게 들어오면 설사를 일으켜서 밖으로 배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들어오는 거는 90%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입으로 들어오는 독이 있을까? 식품 첨가물, 방부제, 착색료, 향료, 의약품 작용은 하지만 몸으로부터는 이건 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독의 과정을 또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먹는 거, 특히 아이들에게, 우리 식구들에게 조심하게 이제 먹이려고 되게 노력하시잖아요. 난 별로 먹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한번 조금 더 독에 대한 내용을 좀 한번 볼게요. 이게 뭐예요? 햄버거인데 2009년, 2010년 1년이 지났는데 어때요? 거의 썩지 않았어요. 그죠? 끔찍하잖아요. 이게 음식일까요? 과연? 어, 이런 거 보면서 진짜 끔찍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섭취하고 그리고 가끔이라도 섭취하시잖아요. 패스트푸드 속에 유해 성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트랜스지방, 그 다음에 염분도 되게 과다하고요. 인공 조미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음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공식품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다 색소, 그 다음에 뭐 보존료, 그 다음에 뭐 향료 이런 것들을 다 쓴다는 거죠. 그리고 과자는 뭐 한마디로 말해서 전체 과자를 먹이느니 담배를 물려라 라고 하는 책도 있거든요. 각종 음료수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많죠. 우리가 완전히 삼시세끼를 그리고 모든 간식을 집에서 유기농으로 만들어 먹일 수 있는 건 현대사회에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경구를 통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유해한 물질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경기 흡수인데 경기 흡수는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화학물질이 호흡기를 통해서 폐와 심장으로 들어와서 해독되기 전에 혈액으로 먼저 흡수되는 거. 가장 피할 수 없는 게 요즘에 미세먼지죠.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이미 지정이 됐어요. 그거는 우리가 마스크를 통해서 최대한 방어를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우리도 알죠. 100% 방어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저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안 나가는데
계속 안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1급 발암 물질을 그냥 의도하지 않게 계속 들이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현대 사회에 있죠. 방향제, 향수, 향초 그런 것들을 이제 저도 계속 하게 되는 이유가 미세먼지는 1급 발암 물질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게 어떤 건지 아시죠? 가습기 당번, 가습기 청소, 살균제를 저 같은 경우는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썼었어요. 그래가지고 3월 22일생인데 한참 봄에 좀 이렇게 가습기가 필요할 때 썼었거든요. 한 달 정도 쓰다가 빨리 그때는 더워져가지고 제가 조금 나중에 여름 돼서 이제 덜 썼거든요. 한 두세 달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로 인해서 제가 천식을 2년 동안 알아서 약을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 작은 애는 목이 늘 안 좋아가지고 폐가 안 좋고 그래가지고 치료를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공부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이후에 케미포비아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케미컬 플러스 포비아, 공포. 화학물질 공포증이라는 신조어인데 사람들이 경피독은 몰라도 케미포비아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아실 거예요. 그 화학물질에 대한 기피증 이런 것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YTN 사이언스나 그다음에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이걸 알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진짜 모기 약도 그래야 돼요? 아니면 전자모기약은 괜찮지 않아요? 어떤 각각 하나하나의 사안별로는 약간 취약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샴푸가 그래요?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전부 다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경피 흡수. 경피 흡수는 화학물질이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문제는 경피 흡수가 된 화학물질은 10%가 체외로 배출하고요. 90%가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몸속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특히나 더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림프, 혈액, 장기, 뼈로 흡수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게 배출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몸속을 돌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화장품, 바디용품, 샴푸, 치약마저 생리대까지 각종 생활용품에서 이런 경피 흡수의 문제가 있습니다. 유통생리대 97%가 발암물질이었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었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꼭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리대 완전 파동이 있었고요. 난리 났었죠. 여러 가지로. 뭐 발암물질이 11종이나 나왔다고 하니까 화학물질들의 피해인 거죠. 이때부터 다들 엄마들이 어떤 거 했냐면 면 기저귀처럼 면 생리대 만들고 한참 그때 그랬었어요. 치약도 발암물질이 나왔죠. 어떤 물질이냐면 간암 유발 물질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특히나 그 국회 그 의원들이 이거 진상 규명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국회에서도 한참 문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시중에 있는 치약에 그게 나왔던 것들은 전부 다 리콜 해가지고 전부 다 이마트든 뭐 어디서 마트에서 다 가지고 가면 전부 다 환불해 줬었던 그런 좀 그런 사태가 또 있었죠. 이게 그 경피독의 그 위험 중에서 피부가 다 똑같이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또 다 부위별로 흡수율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민감하게 샴푸가 문제였던 사람도 어떤 사람은 아닐 수도 있고 하는 이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각차가 있듯이 어떤 각각의 그 생활용품에 대한 시각차가 있듯이 또 부위별로도 다르기 때문에 그 느끼는 정도가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팔 안쪽, 겨드랑이 안쪽을 여기를 일로 봤을 때 여기 팔 안쪽 여기를 봤을 때 겨드랑이는 4배, 그죠? 굉장히 흡수가 빠른 거예요. 그쪽에는 이렇게 그 채모가 나 있잖아요. 그런 곳은 대부분 되게 다 모공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대표적으로 머리가 3.5배. 굉장히 흡수가 빠른 거죠. 그래서 머리에 쓰는 샴푸가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턱이 13배나 돼요. 턱이 13배. 그리고 등이 17배나 됩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생식기가 40배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용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지만 어떤 부위에 쓰느냐에 따라서도 다른 거죠.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는 김나나 씨가 쓴 내 아이를 해치는 위험한 세제라고 하는 책에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이 책을 꼭 이렇게 필독하기를 원하는데 이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도 뭐라고 써 있냐면 불임의 이유가 샴푸와 린스 이렇게 쭉 나오고요. 난소와 정자, 정소 이런 데서 샴푸의 농도가 이렇게 쭉 나오면서 이렇게 암수쌍 뭐 이런 식으로 같이 몸이 합체된 그런 물고기들이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런 실험을 통해서도 나왔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샴푸보다 더 위험한 린스. 그죠? 그래서 좀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린스를 머리카락이 아닌 두피에 지속적으로 도포했을 때 탈모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아이들은 샴푸를 했을 때 그 잔여물이랄지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그런 문제들이 또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너무 잘 아는 우리 구성애 선생님의 이렇게 강연을 이렇게 보면 여기 구성애 선생님이 성교육 강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올바른 성을 알려주시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서도 뭐라고 나오냐면 생리대 얘기가 나와요. 제가 이 관련 자료가 좀 많기 때문에 끝나고 난 다음에 자료를 다 공유해 드릴게요. 여기서도 보면 플라스틱, 그 다음에 샴푸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세탁 세제 이런 얘기를 쭉 하거든요.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구성애 선생님이 이렇게 쭉 얘기를 해놔요. 여성 질환의 원인 샴푸에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화학 물질을 되게 많이 오랫동안 접할 수밖에 없었던 미용사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똑같이 이런 거에 자유로울 수 없었어요. 심지어는 자궁을 드러내라고도 했었고 그 위에 제가 잘 케어해서 지금은 건강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저도 전혀 알지 못했었죠. 바디버드는 뭐냐면 SBS 스페셜에 나와 있는 얘기고요. 거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연구를 해요. 화학 물질이 체내에 들어가서 어떤 작용이 되는지. 이건 보그지에도 나와 있어요. 일정 기간 체내에 쌓인 유해 물질의 총량을 바디버든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해서 이게 다들 그 실험을 해요. 참가를 하고 이분은 되게 생리통 때문에 힘들었다가 아까 플라스틱, 세제 이거 싹 다 바꾸고 굉장히 좋아졌다는 그런 내용이 결과적으로 나오거든요. 이것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체에 미치고 심지어 엄마가 쓴 게 태아에까지도 미친다. 다른 원래 자궁 안에 이 태반이라고 하는 곳은 밖에 있는 유해한 물질을 다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원래는. 그래서 어떤 게 들어와도 엄마는 예를 들어서 피해를 입더라도 아이들한테는 이 태반이라고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걸러낼 수 있는데 너무 불행하게 이 화학 물질은 태반을 뚫고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를 보호할 수 없어요. 여기 이제 바디버딘 줄이기 체험 참가자가 아토피 아이여가지고 저희 아까 큰아들 나왔는데 아토피여서 저도 되게 많이 신경 쓰는 엄마였던 것 같아요. 부지런함만 아닌데 아이가 아프다 보면 이렇게 부지런하게 되죠. 그래서 가공식품 덜 먹이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졌다. 근데 좀 특이하게 이분의 나중에 이게 쭉 영상을 보다 보니까 전부 다 퀸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좀 노력하시는 엄마들은 아메이 정보를 아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일본인이 쓰신 건데 여기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서 3배에서 10배 화학물질에 약하다. 그래서 아까 자궁 내막증, 유방암, 기형아 출신 남성의 무정자증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그런 역학조사를 뭐 SBS 특집으로 해가지고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조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슈화 되어 있는 뉴스로만 우리가 알고 있죠. 성조숙증이 10년 새 급증하고 있다. 지금 더 훨씬 많이 급증하고 있겠죠. 그래서 미국의 암 예방 협회 의장인 이분이 발암물질의 주요 원인은 75%가 화장품이나 욕실용품이다라고 이미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거죠. 이미 선각자들은. 그런데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피도 정말 매일매일 쓰고 있는 이 생활용품에 대한 경각성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경피독이 함유되어 있는 것들 이게 쭉 다 쓰고 계시잖아요.
결국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는 거죠. 다 암이든 그다음에 불임이든 아토피든 그다음에 우울증이든 이런 것들이 전부 악순환의 고리에 우리가 빠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열심히 그 뒤에 성분표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꼼꼼하게 보시는 엄마들 되게 많아요. 뭐가 들어있다, 형광증백제가 들어있다, 파라벤이 어떻다, 뭐 치약 그 파동이 있으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 예전에는 이렇게 표시 지정 성분이라고 해서 20가지 뭐 1급 발암물질 이런 걸 사용했다면 쓰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전성분 표시제로 바뀌었어요. 10년 전부터. 그래서 이렇게 전성분 표시제로 바뀌었는데 이거 아실 수 있을까요? 이걸 다 조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앱을 막 깔아가지고 거기서 보는데 그러면은 쓸 게 없어요. 그런 엄마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나라에서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이 뭔가 검증해낼 수 있는 그런 인증 마크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거든요. 저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청, 환경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서 우리는 해야 하는 그런 현실에 있죠. 그런데 여기 이 영상에서 전문가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화학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소비자가 다 판단할 수 없대요. 이걸 알 수도 없고 결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나서나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느린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당장 어떤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조심하는 수밖에. 저는 아메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정리를 좀 할까 하는데 저는 아메이를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아메이 제품을 선택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따지고 검증하고 검증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일단 피부로 들어오는 거를 최소화하려면 피부 장벽이 튼튼해야 돼요. 아토피 아이들은요, 피부 장벽이 무너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팔 안쪽을 일로 봤을 때 생식기가 40배라고 했잖아요. 아토피 아이들은 모든 피부가 노출되어 있는 피부가 다 40배의 흡수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모든 바디용품, 특히나 치약 같은 경우는 아예 보호막이 없잖아요. 아예 보호막이 없고 진피가 바로 노출되어 있는 이런 곳에서는 정말 좋은 제품 써야 된다. 그리고 피부의 장벽을 보호하는 약산성 제품을 써야 된다. 그리고 화학 성분보다는 천연 원료 성분을 주로 사용한 제품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100% 천연으로만 써야 돼서 머리를 물로 감고 양치를 소금으로 하고 뭐 이런 것도 하시잖아요. 뭐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하다 보면 불편한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화학 성분을 쓰는 천연 원료를 주로 하는 제품을 꼼꼼하게 따져서 많이 쓰지 말고 적게 쓰는 게 제일 좋겠죠. 합성 계면활성제 아닌 천연 계면활성제, 경피독을 일으키지 않는 생분해성. 경피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들어가서 끝까지 없어지지 않고 독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배출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데 생분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분해가 돼서 생분해를 하는 그런 제품을 써야 된다. 그리고도 마음에 안 들면 100% 만족 보증제를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잘 살펴보시고 평생 쓰는 생필품 제대로 알고 정말 피해를 최소화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